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아주 제가 진짜 감동받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탔어요. 대중버스예요. 근데 혹시 옛날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쪽벌 다리를 쪽벌남. 근데 신문까지 쫙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버스에서. 아이고. 근데 갑자기 맨 뒤에서 남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저씨 보고 아저씨 다리 오므리라고 신문 접으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다리 불편한 분 저 자기 자리에 앉으래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참 누구한테 배운지 못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다리 오므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존중하고 자기 자리를 내놓고 그래서 그때 무한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참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자기 차를 일부러 교통사고 내서 사람을 구한 사건. 분명히 그런 분들 뭘까요? 자기가 경험 있거나 존중받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남학생도 분명히 자기가 다리가 아팠을 때 누군가 앉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쉽게 그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다른 자리에 와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 경험, 뭐 정보, 그리고 자기의 신념 그걸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배려라는 뜻 잘 아세요? 배려라는 단어.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 동생한테 배려 많이 해야 된다고. 네가 형이 돼가지고 좀 참고 배려해 이런 거.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를 배려해 이런 말 좀 하잖아요. 솔직히 이 배려라는 단어가 참 좋은 뜻이긴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점점점 시대를 반영하다 보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배려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래야 돼. 똑같은 동등한 위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려보다는 존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려석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존중석.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기분 좋나요? 그래서 단어에서 철학, 의미, 시대성,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개선까지. 그래서 배려란 단어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또 할 건 뭐냐면 이제는 연인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연애 성적표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연애 성적표를 제일 많이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중에 샘플. 그러면 한번 볼게요. 90점인데 40점이래요. 그러니까 총점 6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만 마셔서 80점, 0점. 욕을 썼어요. 저건 진짜 헤어질 때 별로였나 봐요. 네, 바람이었대요. 바람났네. 네, 근데 그래도 출석률은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 C 40점 별로였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헤어졌나 봤더니 뭘까요?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잊고 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공통점 뭘까요? 영희의 공통점을 찾아야 다음 연애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대 안 하는 게 시간 지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하면 더 실망을 할 것 네. 같아서 또 그것도 느껴지네요. 혹시 데니안 씨는? 근데 이분은 사람을 만날수록 뭔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 그렇게 느껴지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외모만 보고 사귀었던 것 같고 처음에 외모만 사귀었다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업? 네, 직업. 직업만 보고 사귀었는데 이제 성격은 안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씨는 사실 외모는 둘보다 좀 부족하지만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잘 챙겨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는 되게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D는 좀. 근데 오히려 딱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답이요? 총점이 딱 나오잖아요. 네. 술 마시면 개가 되지 않는 해외 나가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일단 술 마시면 이게 약간 개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이직이나 멀리 이제 약간 기러기 아빠 스타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을 때 이분은 술 먹는 분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처음에 술 얘기 한번 꺼내보는 거죠. 얼마큼 드시는지 미리 한번 살짝 테스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분은 다정다감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남자든 여자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애 스타일 좀 얘기해봐드렸는데요. 워낙 많지만 형을 딱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거북이형, 토끼형. 연애를 조금 길게 하는 분, 그거를 거북이형. 그리고 연애를 좀 짧게 하는 분, 토끼형. 근데 이 거북이형하고 토끼형이 연애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늦었어요. 그럼 뭘까요? 토끼형은 또 늦었어? 또야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나오지. 날 또 기다리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거북이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막 안절부절하면 오빠 나 늦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우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그러더니 너 나 만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고 맞구나. 이쁘게 하느냐고 시간 투자 많이 한 거라고. 선수야. 괜찮다고. 그러면 할 정도면 싹수가 돌아네. 그 여자친구는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맞아 오빠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빠 만나려고 더 일찍 올게. 그게 뭘까요? 말하면 존중해주니까 한 사람이 또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보다 보면 거북이형 대화법이 있고 토끼형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로 또 헤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토끼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내가 토끼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토끼인 거지. 내가 만약에 거북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토끼로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북이로 대화를 열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짧게 스쳐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있다 보니 편안하네?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때 결혼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실수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거북이 꼭 찾길 바래요. 선생님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는 연애하면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제가 또 좋아해야 되는데 친구들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거 행복한 연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를 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누가 먼저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는 상호 존중이에요. 둘 다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먼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럼 10이에요. 나는 0이에요. 그럼 10대 빵이잖아요. 그럼 뭔가 짝사랑 같지 않나요? 근데 점점점 내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10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0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싫어질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맞춰가면서 5가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대 빵이지만 9대 1, 8대 2 그다음에 점점 좀 줄어나면서 저는 5대 5로 갔을 때 연애가 상호 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 짝사랑이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좀 판단을 해서 그 대화법도 거북이형, 토끼형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한번 자기가 거북이형이 먼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마 거북이형이 될걸요? 그러면 거북이가 거북이로 오는지 나는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자꾸 토끼로 오는지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전이별이란 단어 들으셨나요?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해야 된대요. 많이 사귀었지만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이별도 존중해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둘이 존중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별은요. 누군가 한 명이 싫어한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싫어할 때 이별을 고할 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 카톡으로 이별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너가 싫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접었어요. 그럼 이건 존중해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이런 것도 또 술 먹고 막 전화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싫어서 어쩌죠. 근데 분명히 다음 날은 기억 못해. 그래서 다음 날은 막 잘해줘. 그럼 뭘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헤어지자 그래놓고 다음 날은 전혀 기억 못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만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다고.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그럼 이유를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지 않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지 한 번 더 사귀어보고 더 이상 안 맞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앞서서 연애 능력 평가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영희가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거 한번 연기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연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올게요. 따르르르르릉. 철순이 내 남친. 여보세요. 말해. 영희야 지금 저기 어디야? 나 운동하러 왔지. 나는 지금 저 헬스장 앞에 왔는데. 나 다니는 헬스장? 어. 여기? 그럼 운동 시작했어? 운동. 그치, 지금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근데 지금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좀 잠깐 어머.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이때 영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좋은 답변의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연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왔다면 저는 일단 올라와. 왔으니까 올라와서 내가 운동 마칠 때까지 기다려. 나 운동하는 거 좀 보면서 기다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네 맘대로 온 거니까 마칠 때까지. 그렇죠? 네. 일단 올라와서 같이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이 운동. 그리고 나 오늘 운동복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바로? 네, 저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내가 사정을 얘기하겠죠? 지금 방금 와서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디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려주면 내가 빨리 끝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러 갈 것 같은데 이제 쌩얼이 싫으신 분들은 보통 운동할 때 쌩얼로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하고요. 그래요? 쌩얼이니까 돌아가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일이. 준비 안 돼서 돌아가. 네, 이렇게. 뭐 완전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네 분의 답변 중에는 나은 씨 답변. 네. 어쨌든 왔는데 누구 맘대로. 네 시간이 네 시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무 냉정한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이 뭐 필요해 내 인생에 막 이러면서 사랑이 최고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리감 없이 막 확확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거리감을 조절하면서도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지금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딱 그래도 30분만 하고 갈 테니까 여기 앞에 카페에서 좀 기다려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거리감도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철수는 간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내일이 없을 것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깜빡하고 친구 영희를 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영희에게 온 연락이 수십 통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무조건 완전 잘못했다고 미안해. 빈다. 네. 나르샤 씨는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 네가 왜 화났는지는 알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불씨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과도 필요한데 사과도 있고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남자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요새 또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사과하는 모션에 그런 영상을 좀 애교스럽게 풀릴 때까지 계속 보내면 좀 풀리시지 않을까. 그때는 그냥 화가 난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너도 연락을 끊어 그러면 너도 잘 아니면 뭐 옛날 걸 끄집어넣어 그냥 너가 연락 안 됐던 중 내가 얘기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단 이 사건만 가지고 너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거. 그다음 이제 사과할 때는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보통 게 나오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이제 보통 다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무엇이 미안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답변을 안 해서 화나고 기다리게 하는 거 너무 미안해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도 이제 막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네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좀 어떤 점이 좀 요 상담을 통해서 개선되시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구나.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화가 나시고 뭐 이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답변을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불성실하다고 느꼈대요. 그래갖고 모를 거면 왜 오는 거야? 아니 시간하고 돈을 들고 모를 거 아니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할 바를 정리할 거야.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너무나 공감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데 말을 못하지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언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음주 가무 좀 하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아버지들 한창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음주를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얌전히 주무시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엘사 돼가지고 집을 다 얼려버리거나 자는 여러분 막 계속 깨우죠. 일어나. 아빠 누구 때문에 이래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 그러다가 또 엄마랑 뭐 싸우고 이러면서 하여튼 막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날은 보통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근데 굉장히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리고 혹시 많이 크게 싸우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면서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좀 더 빨리 먹고 평소보다 약 8분 정도 일찍 등교하게 돼요. 자,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분 있어요? 아버지, 술 좀 깨셨어요? 와, 어젯밤에는 인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양육과 음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된 것 같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쪽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입장에서 정리되시면은 얘기하고 협의되면 다시 동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대우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상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안전한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식한다고 하더니 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걱정, 그렇죠? 외로움, 분노, 배신감,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침 5시에 들어오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별로 없어요. 엄마 뭐라 표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신가? 아유, 난 죽은 줄 알았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감정을 알까요? 그 감정 알 수 없어요. 아빠 어떻게 느끼죠? 무섭다 혹은 세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을 조심시키죠. 너도 조심해. 너네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담백하게 말하는 방식은 많이 잊어버렸고요. 좀 약간 돌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알아들어 주길 바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나와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계란 사귀지, 계란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죠? 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사 막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좋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때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부대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묻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막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뭐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를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고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얼음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 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민희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민희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민희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민희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민희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민희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민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민희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민희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민희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까?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폭력? 그렇죠.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콘돔 있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2개 준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래는 임신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 왜냐면 100%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 근데 잘 얘기 못하게 되죠. 근데 왜 일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조신한 여자. 그쵸? 그 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장남, 그 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린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그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엄청 몽세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더 혼란됐던.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생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여기까지인 듯. 안녕, 아디우, 아디우, 아디우.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일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퀴즈를 하나 볼 건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4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 순위는 몇 남 몇째 중 몇째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 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 신고 시간 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진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 중에 막내. 네. 저는 혼자예요. 혼자? 아, 네, 외도?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뭐 장녀기도 막내이기도 하고 혼자.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전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형이 있습니다.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행분들 첫째. 오,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꾹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3조야.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제가 한 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2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은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쪽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쪽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놓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이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아기 때 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서 했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생 한 2살, 3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또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 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가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 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 어린 시스러운 으로 혹시 너 둘째니?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요.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 이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판단이죠.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 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딱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막 희귀고물이 같다거나 막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인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대답했어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내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야, 은희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중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 있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나은 자기 표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